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노부부가 며느리의 충격적인 말 한마디로 인생 최대의 복수를 결심하게 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부부가 며느리의 악독한 본성을 목격하고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반격을 준비하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72세 김상복 씨와 70세 박정순 씨 부부는 서울 외곽의 깔끔한 2층 주택에서 조용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상복 씨는 평생 성실하게 일해온 전직 공무원이었고 정순 씨는 자상한 주부로 가정을 지켜온 분이었습니다. 두 분은 슬하에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그 아들 민수는 5년 전 결혼하여 며느리 수진 씨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민수 부부에게는 4살 된 딸 예린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현관벨이 거칠게 울렸습니다. 정순 씨가 서둘러 문을 열자 며느리 수진 씨가 명품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한쪽에 방치된 채였습니다. 어머니. 수진 씨의 인사에는 존댓말만 있을 뿐 존경심은 전혀 없었습니다. 눈은 스마트폰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고 껌을 씹으며 무례하게 입만 움직였습니다. 어머 수진아. 들어와. 민수는 어디 있니? 골프 갔어요. 저도 지금 친구들이랑 호텔 스파 가기로 했거든요. 애 좀 맡아주세요. 수진 씨는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정순 씨가 손녀에게 다가가 안으려 하자 수진 씨가 가방을 거실 소파에 던지듯 내던졌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가방이 떨어지면서 리모컨이 바닥에 굴러떨어졌습니다. 예린아, 할머니 집에서 잘 있어. 엄마는 바빠. 수진 씨는 아이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정순 씨는 당황했지만 상냥하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점심은 먹고 갈 거니? 내가 뭐 해줄까? 됐어요. 호텔에서 먹으니까. 근데 어머니, 요즘 애가 입맛이 까다로워서요. 그냥 된장찌개 같은 할머니 음식 먹이지 마시고 뭐 제대로 된 거 해주세요. 요즘 애들은 그런 거 안 먹어요. 정순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할머니 음식이라는 표현에 모욕감을 느꼈지만 참았습니다. 그래, 예린이가 뭘 좋아하는데? 아이고, 제가 어떻게 일일이 다 알려드려요. 엄마면 알아서 챙기셔야죠. 요즘은 유튜브도 있잖아요. 검색해보세요. 수진 씨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상복 씨가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수진 씨 왔구나. 오랜만이네. 수진 씨는 고개도 제대로 돌리지 않고네. 한마디만 던졌습니다. 일어나서 인사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상복 씨는 참았지만 표정이 굳었습니다. 요즘 바쁜가 보구나. 뭐, 당연히 바쁘죠. 요즘 누가 안 바빠요? 아, 아버님처럼 은퇴하신 분들은 시간이 남아 돌겠지만요. 수진 씨는 비아냥거렸습니다. 정순 씨는 얼른 화제를 돌렸습니다. 수진아, 몇 시쯤 데리러 올 거니? 아, 그거요? 내일 와도 되죠? 수진 씨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내일. 정순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왜요? 안 돼요? 어차피 집에 두 분만 계시고 할 일도 없으시잖아요. 애 하나 봐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수진 씨의 말투는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미리 말을 해줬으면. 아이고, 말이 많으시네. 그럼 애 데리고 갈까요? 저 약속 취소하고요. 수진 씨는 짜증을 냈습니다. 정순 씨는 며느리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급히 말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예린이 할머니가 잘 볼게. 그럼 그렇죠. 참, 예린이 밤에 잘 때 반드시 에어컨 23도로 맞춰주세요. 너무 더우면 애가 땀띠 생겨요. 그리고 아침에는 꼭 요구르트 먹여야 하고 자기 전에는 동화책 3권 읽어줘야 해요.
안 그러면 앉아요. 알아들으셨죠? 수진 씨는 지시사항을 마구 쏟아냈습니다.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정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TV는 절대 오래 보여주지 마세요. 요즘 어르신들 애달래려고 TV만 틀어주시던데 그거 교육에 안 좋아요. 아시죠? 수진 씨는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말투였습니다. 상복 씨가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어멈, 우리도 아이 다 키워봤지. 그 정도는 알아서 하니 걱정 말고. 아버님, 요즘 육아가 옛날이랑 달라요. 아버님 때랑은 완전히 다르다고요. 그냥 제 말대로만 해주세요. 수진 씨는 시아버지의 말을 자르며 무시했습니다. 상복 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평생 존중받으며 살아온 사람이 이런 무례한 대접을 받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그대로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그럼 잘 부탁드려요. 참, 애 다치게 하지 마시고요. 요즘 애들 피부 약해요. 정순 씨는 대답도 못했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며느리는 아이에게 제대로 눈맞춤도 없이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순 씨는 손녀를 안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상복 씨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여보 정순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소. 손녀 보는 게 좋으니까. 상복 씨는 억지로 웃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무례한 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수진 씨는 아예 사전 연락도 없이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문 열어주세요. 정순 씨가 급히 문을 열자 수진 씨는 아이를 밀어넣듯이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일주일 봐주셔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이랑 동남아 여행 가기로 했거든요. 일주일이나. 정순 씨는 경악했습니다. 왜요? 문제 있어요? 수진 씨는 오히려 따지듯 물었습니다. 수진아, 그건 너무 갑작스러운 거 아니니? 우리도 계획이. 무슨 계획이요? 어차피 집에만 계시잖아요. 수진 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 설마 어르신들이 바쁘시다는 건 아니죠? 매일 TV나 보시면서요? 정순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모욕적인 말이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수진 씨는 휴대폰을 들이밀었습니다. 지난번에 애 데리러 왔을 때 예린이 옷에 얼룩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뭘 먹인 거예요? 예린이가 국을 옷에 흘렸는데 세탁을 해도 얼룩이 남았구나. 아이고, 그러니까요. 조심 좀 하시라고요. 그 옷 비싼 거예요. 어머니 다음부터는 음식 줄 때 조심해 주세요. 수진 씨는 화를 냈습니다. 바로 그때 상복 씨가 나타났습니다. 어멈, 말을 좀 가려서 해라. 아버님은 왜 나서세요? 제가 어머니한테 하는 말인데요. 수진 씨는 시아버지에게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들었습니다. 지금 그게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할 말이니? 왜요? 제가 뭐 잘못 말했어요? 사실 그대로 말하는 건데요. 요즘 세상에 누가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요? 수진 씨는 전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정순 씨가 급히 중재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수진아, 알았어. 조심할게. 여행 잘 다녀와. 네, 그럼 부탁드려요. 참, 일주일 동안 애 사진 매일 보내주세요. 제가 확인해야 하니까요. 수진 씨는 감시하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가면서 한마디 더 던졌습니다. 아, 그리고 집 좀 깨끗이 하세요. 저번에 왔을 때 좀 지저분하던데요. 우리 애가 여기서 지내는데 위생이 중요하잖아요. 문이 닫히고 정순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저렇게 말을 한답니까? 정순 씨는 울먹였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참아, 여보. 조금만 더 참아. 상복 씨는 아내를 안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 수진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사진 왜 안 보내세요? 제가 매일 보내달라고 했잖아요. 아, 미안해. 깜빡했어. 깜빡했다고요? 어머니, 이게 장난이에요? 우리의 안전이 걸린 문제라고요. 수진 씨는 고함을 질렀습니다. 미안해. 지금 바로 보낼게. 정말 답답하시네. 그것도 제대로 못하세요? 아이고, 제가 왜 이렇게 고생인지 수진 씨는 한숨을 푹푹 쉬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순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이렇게 무시당하며 산 적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수진 씨가 아이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들어서자마자 집안을 샅샅이 둘러보더니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수진 씨는 거실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뭐가? 저기 구석에 먼지 있잖아요. 제가 청소 좀 하시라고 했는데 일주일 동안 뭐 하신 거예요? 정순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수진아, 매일 청소했는데. 매일요? 이게 매일 청소한 집이에요? 수진 씨는 비웃었습니다. 우리 집은 훨씬 깨끗한데. 역시 나이 드시면 청소도 제대로 못하시나 봐요. 상복 씨가 참다 못해 나섰습니다. 수진 씨, 이제 그만하시오. 아버님, 왜 그러세요? 제가 뭐 잘못 말했어요? 사실이잖아요. 수진 씨는 뻔뻔했습니다. 당장 나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란 말이야. 상복 씨가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화내지 마세요. 몸에 안 좋아요. 어르신이 화내시면 혈압 오르잖아요. 수진 씨는 비꼬듯 말했습니다. 민수가 차에서 기다리다가 소리를 듣고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가 갑자기 화를 내시네. 수진 씨는 자신이 피해자인 척했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민수야, 내 아내가 지금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이니? 상복 씨는 분노로 떨었습니다. 여보가 뭘 어쨌는데요? 민수는 상황 파악도 못하고 아내 편만 들었습니다. 정순 씨는 더 이상 말할 기력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 좋아. 이제 다시는 오지 마. 손녀도 보지 않겠어. 상복 씨가 선언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어차피 저희도 의지 안 할 거예요. 수진 씨는 코웃음 치며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밤 상복 씨와 정순 씨는 말없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에는 단순한 분노를 넘어선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우리 한번 뵙고 싶은데요. 무슨 일이니? 그냥 할 말이 있어서요. 일요일 오후 민수와 수진 씨가 함께 찾아왔습니다. 수진 씨의 표정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뭔가 큰 그림을 그리고 온 얼굴이었습니다. 거실에 앉자마자 수진 씨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마치 감정사처럼 집의 가치를 평가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하러 왔어요. 수진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데? 상복 씨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요즘 예린이 교육비가 장난이 아니에요. 영어 유치원이 한 달에 200만 원이거든요. 거기에 피아노, 미술, 수영까지 하면 한 달에 400만 원은 들어요. 정순 씨가 놀라 물었습니다. 400만 원? 그렇게까지 해야 하니? 어머니,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세요?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데요. 다른 애들은 벌써 영어로 대화하고 피아노 콩쿠르 나가고 그래요. 우리 예린이만 뒤처지면 어떡해요?
수진 씨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도 400만 원은 너무 뭐가 너무해요? 수진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요즘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래요. 아이 하나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상복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건 너희가 감당할 문제 아닌가? 감당이요? 수진 씨는 비웃었습니다. 아버님, 두 분은 이 큰 집에서 편하게 사시잖아요. 이 집 시세가 얼마인지나 아세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수진 씨는 가방에서 부동산 시세표를 꺼냈습니다. 제가 알아봤어요. 이 집, 지금 팔면 최소 10억은 받아요. 10억이에요. 그게 무슨 정순 씨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이 집 파세요. 수진 씨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뭐라고? 상복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집 파시라고요. 10억이면 우리 예린이 대학까지 충분히 교육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분은 수진 씨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요양원 가시면 돼요. 정순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요양원? 네, 요양원이요. 요즘 좋은 요양원 많아요.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간호사도 있고. 두 분 나이에 이런 큰 집에서 사실 필요도 없잖아요.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드실 텐데. 상복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진 씨, 지금 정신이 있는 거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요. 오히려 두 분이 현실을 직시하셔야죠. 나이 드셨는데 이 큰 집 관리하기 힘드시잖아요. 요양원 가시면 훨씬 편하실 거예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면. 뭐가 직설적해? 사실 그대로 말하는 건데. 수진 씨는 남편의 말을 자르며 다시 시부모를 쳐다봤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게 모두를 위한 최선이에요. 모두를 위한 최선. 상복 씨는 분노로 몸이 떨렸습니다. 지금 우리 집을 빼앗아서 손녀 교육비 쓰고 우리는 요양원에 처박을 하는 게 최선이라고. 처박는다니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씀하세요? 요양원도 집이에요. 거기서 동년배 어르신들이랑 친하게 지내시면 되잖아요. 정순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수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답 좀 해봐. 상복 씨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사정이. 민수는 우물쭈물했습니다. 사정? 무슨 사정이 부모를 요양원에 보내는 거니? 수진 씨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진짜 이해를 못하시네요. 요즘 시대에 집 한 채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우리 예린이 미래가 걸린 문제예요. 손녀를 생각하시면. 닥쳐. 상복 씨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지금 당장. 왜 이러세요? 좋은 제안하는데. 수진 씨는 전혀 겁먹지 않았습니다. 좋은 제안? 정순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를 집에서 쫓아내는 게 좋은 제안이라고. 쫓아내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곳으로 모시는 거죠. 아이고, 왜 이렇게 고집이 세신지. 수진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상복 씨는 현관문을 가리켰습니다. 수진 씨는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두 분 돌아가시면 이 집 우리 거 아니에요? 그냥 미리 정리하는 게 서로 편한 거예요. 뭐라고? 상복 씨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사실이잖아요. 법적으로 우리가 상속받게 되어 있어요. 그냥 순서만 바꾸는 거예요. 수진 씨는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민수가 황급히 아내를 끌었습니다. 여보, 그만하자. 나가자. 왜? 사실 그대로 말하는 건데.
수진 씨는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두 사람이 나가고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정순 씨는 소파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이게 사람이. 상복 씨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함께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상복 씨는 안방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여보, 이제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소. 정순 씨는 눈물을 닦으며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상복 씨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토지 등기부등본과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정순 씨는 놀랐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조금씩 모은 땅이요. 당시엔 별것 아니었는데 개발되면서 상복 씨는 서류를 하나씩 꺼냈습니다. 이 땅들이 지금 얼마나 되는데요? 최근에 알아봤소. 대략 35억 정도 된다고 하오. 35억. 정순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평생 검소하게 살았소. 이 돈을 민수에게 물려주려고 했소. 민수가 효자였으니까. 그런데 정순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저 며느리를 봤소. 저 사람이 이 재산을 알면 어떻게 되겠소? 정순 씨는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당장 재산을 내놓으라고 난리를 칠 거예요. 아니, 어쩌면 우리를 더 빨리 요양원에 보내려고 할지도. 맞소. 상복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보, 우리 어떻게 하죠? 상복 씨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나는 결정했소. 무슨 결정이요? 이 재산 민수한테 주지 않겠소. 다음 날 아침 상복 씨와 정순 씨는 시내의 대형 로펌을 찾았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변호사가 공손하게 맞이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습니다. 아주 철저하게요. 상복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변호사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악독한 행동들, 요양원 발언, 재산에 대한 노골적인 욕심, 그리고 숨겨진 35억의 재산. 이해했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유언장 작성이 시작됐습니다. 전 재산의 95%는 노인 복지를 위한 재단에 기부한다. 특히 가족에게 버림받은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 운영에 사용할 것. 나머지 5%만 아들 김민수에게 상속한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5%면 대략 2억 정도가 되겠네요. 확실하십니까? 확실합니다. 상복 씨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정순 씨가 덧붙였습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만약 아들이 우리를 요양원에 보내거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집을 팔라고 강요하거나 우리를 학대하는 경우 그 5%마저도 모두 기부로 전환됩니다. 알겠습니다. 명확하게 기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상복 씨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망한 후 며느리 수진이에게 유언장 사본과 함께 편지를 전달해 주십시오. 편지요? 네. 그녀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해주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복 씨는 그 자리에서 편지를 작성했습니다. 예린 애미야. 당신은 우리가 가난한 노인네라고 생각했겠지요. 8억짜리 집 한 채만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당신은 몰랐습니다. 우리에게 35억의 재산이 있었다는 것을. 만약 당신이 우리를 존중하고 사랑으로 대했다면 그 재산은 모두 민수와 예린이에게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탐욕과 오만함이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이제 그 돈은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갈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던 바로 그 어르신들에게 말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선택에 대한 대가입니다. 편지 맨 하단에는 김상복,
박정순이라고 적어 편지를 봉투에 넣고 유언장과 함께 변호사에게 맡겼습니다. 이 모든 서류는 철저하게 보관하겠습니다. 두 분이 원하시는 대로 정확하게 집행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무실을 나오며 정순 씨가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걸까요? 맞소.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이요. 우리가 원하는 곳에 쓸 권리가 있소. 민수는 어떡하죠? 민수는 5%라도 받는 거요. 그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할 거요. 만약 며느리만 아니었다면 상복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복지재단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저희 재산을 기부하고 싶습니다. 특히 가족에게 버림받은 어르신들을 위해 써주세요. 재단 관계자는 감동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돈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따뜻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익명으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버킷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평생 가보고 싶었던 곳들, 하고 싶었던 일들. 여보, 우리 유럽 여행 가요. 유럽? 네, 평생 가보고 싶었잖아요. 이제 우리를 위해 살아요. 상복 씨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좋소. 가자고. 두 달 후 상복 씨와 정순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유럽 여행을 다녀왔고 새로운 취미도 생겼습니다. 정순 씨는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고 상복 씨는 사진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무엇보다 두 사람은 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식사 맛있게 드세요. 정순 씨가 한 노인에게 따뜻한 밥을 건넸습니다. 본 영상은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창작물입니다. 등장하는 인물, 장소, 사건은 모두 허구이며 실제와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